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3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도에 터키에서 발행된 지폐인데요. 이 지폐 사진 속에 역사 속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은 지도고 이제 오른쪽이 배인데 지구본인가 저 뒤에는? 뭔데 그러지? 이 지도는 1929년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16세기 당시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가 1513년 제작한 지도로 밝혀졌습니다. 뭐가 비슷하다는 거죠? 지도 아래쪽에 대륙 모양이 보이시나요? 아래쪽. 이 대륙의 정체는 남극입니다. 이 남극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세기. 하지만 이미 16세기 지도에 남극 대륙이 표시가 돼 있던 겁니다. 사실 남극 대륙의 첫 발을 디딘 사람은 19세기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해군 벨링스 하우젠 제독인데요. 1821년 당시 남극의 첫 발을 디딘 그는 남극이 얼음과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대륙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 1949년 영국, 스웨덴 합동조사단이 지진파를 이용해 남극을 조사. 남극은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과거 얼음 밑에 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세기가 돼서야 과거 남극에 땅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공식적으로 남극의 존재가 밝혀지기 한 300~400년 전에 이미 그 오스만 제국이 남극의 존재를 알았고 그러니까. 실측을 저렇게 했다는 거네. 당시 오스만 제국이 무역 교역을 활발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항해술이 매우 뛰어나긴 했을 텐데 그 별자리 관측 도구 카마를 이용해서 배가 어느 위도에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항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박. 근데 그러면 이 기술로 남극까지 갔다는 건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고지도의 진실. 피리레이스 제독은 실제로 남극에 갔었던 걸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시죠.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먹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헐.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조선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환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기미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죽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처제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아,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던가?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 1981년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때는 1981년 6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여성 A씨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함께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했던 동생 B씨가 부엌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동생 B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게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고요. 그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사람을 유력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 남자 쿠스카케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한 채모를 분석한 결과 쿠스카케의 채모와 일치했던 건데요. 뭐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피해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쿠스카케 역시 B형이었습니다. 근데 침입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982년 1월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 그를 추궁한 결과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경찰이 저한테 약물을 먹이고 신문했어요. 쿠스카케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면성 약물을 투여하고 신문을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또 억지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네,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일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 자백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죠. 쿠스카케 변호사는 그의 자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1989년 3월 1심에서 쿠스카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에 쿠스카케는 즉각 항소,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약 15.6cm 길이의 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쿠스카케의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약 7cm. 게다가 채모를 감정한 결과 채모 주인은 O형으로 밝혀집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데.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요.
쿠스카케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누구지? 결국 법원은 1995년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쿠스카케에게 무죄를 선고. 그는 무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3위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함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자,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혼령이 모여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와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름 특집 3탄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이번 주에 1위 후보 헤드라인 두 기사 공개해 주시죠.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와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는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헐.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타비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어머.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와.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테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어머.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고예요. 예, 지금 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Hier Bala, knife. Jeg har mere software. Is Bala knife here with me? 네,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난 그렇죠.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저 전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항공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응? 뭐예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러면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 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터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3위 공개합니다. 오! 아이, 그래도 1대1은 해야죠. 아, 그냥 빨리 넘겨주라. 축하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저렇게 자세가 바뀌는 사람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예. 이 공격에 대해 쿠바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You fire! 지난 2017년 9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 관계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6년 8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이 의문의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 결국 청력 이상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리로 고통받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과 호텔에 묵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가족들까지 무려 20여 명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 곧바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그 결과 외상성 뇌 손상 및 영구 청력 상실 등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뭐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저래요? 소리로 그게 가능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미 외교관들은 불쾌한 고음이 울리는 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녹음한 이 소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장시간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다. 미국은 쿠바 또는 제3국의 음파 공격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2017년 2월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곧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쿠바 아바나에 건너가 음파 공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이상무. 자, 그들은 음파 공격에 대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음향 전문가들도 이런 공격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며 이런 신종 음파 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쿠바 정부 측에서도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of the 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지난 2014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쿠바 정부가 굳이 미국 외교관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현재 미 국무부는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했고요. 또 쿠바 대사관의 인력 60%를 철수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미스터리 사운드. 대체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수교가 이제 되면서 원래 쿠바랑 미국은 그러니까 블랙마켓이 밀리니까 또 이거 씨가 유명하잖아요. 술 이런 거. 음모론에 정말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깊이 빠져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일 수 있어요. 예,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 기사 중에 대망의 1위 후보 2개인데 공개해 주시죠, 헤드라인을. 죽음을 예견한 하얀 손. 실제 괴담. 묻지마 바이러스 주사기. 자, 우리 김경화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이게 뭐야?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사진이 있잖아, 남자 사진이. 팔꿈치, 남자 팔꿈치.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 형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인니스의 손은 아니죠. 아니, 왜냐면 라이니스는 깍지 끼고 깍지를 있잖아. 끼고 있잖아요. 깍지 끼고 있잖아.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이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가볼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잡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놀라시긴 일입니다. 바로 다음 1위 후보 기사 나갑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모여있는 베이징의 우다카오 인근에서 택시를 탄 수안. 바로 그 순간 아 뜨거! 아니 뭐야? 아우 뜨거! 뭔가 무릎을 콕 찌른 건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주사기였습니다. 어머 저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주사기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웬일이야? 수아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주사기 속 액체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뭐야? 주사기 속 액체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즉 에이즈. 진짜 완전히 이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후 수아는 에이즈 공포에 떨며 3개월간 병원에서 수차례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종 진단은 에이즈 음성 판정. 아우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실마리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3위 공개합니다. 구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싶고 정말 에어컨 없이도 서늘하시죠? 몸에 털이 쭉 뼈썰 정도로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살인범을 잡은 모모의 기억. 한밤중에 관을 두드리는 소리. 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래프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랄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랄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살해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신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머,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1위 후보 이제 한 기자님. 네. 이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두고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3입니다. 오, 이렇게 되면 전 기자 아니 하나 뭐야? 끝나네요. 정말? 자, 이렇게 되면 오 기자 2개나 남았어요. 찰리 한번 다시 소환해야겠다. 누가 1위야? 이럴 바에는 한 기자가 이기는 게 낫죠. 아, 그래요? 오 기자를 계속 꼴찌로 붙잡아놓는 게 나는. 깜짝이야. 왜 이래? 안 잡혔는데 왜 이래 오늘? 지금 나 종교 꼴찌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야? 공약할 걸 꼴찌. 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의미하는 전생.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소년 루크 루엘만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루크가 아니야. 내 이름은 파멜라야. 난 30살 여자고 흑인이야. 시카고에서 화재로 죽었어. 라고 말이죠. 물론 루크의 부모는 아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실제로 1993년 시카고의 팩스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루크가 늘 말했던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죠. 얼굴 안 보면 안 돼? 제가 뭐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흑인 여성 파멜라는 루크로 환생을 한 걸까요?
여기 또 더 놀라운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거는 비명을 지르며 잦은 악몽을 꾸더니 저는 불타는 비행기에 갇혀 있어요. 일본인에게 격추당하고 있어요. 콜세어는 이착륙을 할 때 타이어 펑크가 잘났어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자 아동 전생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고 나토마 베이에서 출격했던 조종사였으며 자신의 전투기는 콜세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인이었던 제임스 휴스턴이 자신의 아들로 환생했다는 것을 믿게 된 아버지는 제임스 휴스턴의 가족을 찾았고요. 제임스는 보자마자 누나 바론이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인 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영혼의 생존자, 2차 세계대전 한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삶입니까? 나는 읽으면서도 뒷골에 소름이 막... 나 지금 그래요. 그죠? 나 지금 그래요. 인정하죠? 아니, 네. 기사의 어떤 재미와 몰입도 정말 인정합니다. 근데 네. 저는 환생을 안 믿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좋은 일이잖아요. 또 김소영을 만나나요? 다시 태어나도 김소영을 만나야죠. 오케이. 기사나 낚았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내가 이 프로에서 하는 일이 이거야. 이것만 하면 돼. 자, 오자 여러분. 미스터리 19 이제 2위 갑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SNS 괴담. 2014년 10월 6일 오전 3시 20분경 112 종합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망치와 톱을 든 남자가 지나가는 여고생이나 여대생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휴. 신고자는 이 내용이 현재 SNS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실제 사건임을 강조했는데요. 자, 실제로 당시 SNS에는 대구 성서쪽 및 상인동 친구들아 조심해라. 티나지 않게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상세한 인상착의는 물론 추가 목격담까지 올라오면서 대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아이고. 자, 당시 CCTV에 찍은 범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사진만 봐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님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있나요? 지금? 망치 있잖아요. 저.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구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이 범인은 중학생이었고 아이고, 웬일이니. 자, 대구 경찰청은 이 겁이 많은 중학생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무슨 얘기냐고요? 늦은 시간 대구를 방문한 친척을 데리러 나가던 중학생은 본인이 가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망치와 톱을 들고 친척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일반 시민들이 해당 사진을 사연도 모르고 SNS에 올리며 괴담이 퍼지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주황색 비옷 같은 것도 입었잖아요. 네. 밤에 길거리에서 보면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 자, 이제 18위부터 2위까지 프리한 기자들이 가열차게 특종을 터뜨렸는데 지금 오 기자님과 한 기자님이 한 명은 19위고 한 명은 1위입니다.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격 실화, 장기를 조심하세요. 괴인 앤서. 1위네. 네. 오 기자부터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까요? 아, 이건 정말 네. 핫한 실화입니다. 자, 자,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한다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혹시 안경 끼나요? 가게에서 흡연이 안 되는데 담배는 피나? 어머.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괴담. 어머. 자, 그런데 괴담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던 A군 형제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K씨 일당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제안받은 것은 장기 매매였습니다. 겁에 질린 A군 등이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것이었죠.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나 K씨 일당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배달해줄 사람이 아닌 가출 청소년들의 장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범행 직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 4팀에 의해서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죠. 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귀신 얘기, 뭐 훌령, 찰리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런 찰리보다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맞아요. 네. 자, 또 다른 1위 후보 한 기자, 괴인 앤서 들어볼까요? 이 괴담대로만 하면 당신도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10명이 원을 그리고 앉아 옆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면 전부 통화 중 신호가 나와야 정상인데
10대 중 한 대의 전화를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봐. 찰리. 지금 바쁘다니까. 끊어. 아니 저 그렇게 외로우면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 짜장면 시켜줄 테니까. 아이,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갈 데가 없나 보네 찰리가. 오늘 불쌍하네. 19위 기사라고 막 하는구나 다들 그냥. 아무튼 10명이 서로에게 전화를 걸면 정체 모를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심지어 미래를 묻는 질문에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괴인 앤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주다가 10명 중 단 한 명에게 역으로 이 괴인 앤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12,685일 이후는 무슨 요일이지? 틀리면 앤서는 지금 갈게 라는 말만 남긴 후에 이렇게 마치 졸리던 신체 차에 일부를 감사합니다. 예. 뜯어간다고 합니다. 신체 일부를 뜯어가? 그러니까 이 괴인 앤서가 근데 사실은 그 일본에서 이야기가 너무 널리 퍼져서 방송에서 실험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네. 진실은 일본의 전 국민이 파도보다 낚인 뭐 희대의 사기극이었던 건데 찰리가 17이니까 얘는 19이겠다. 근데 프리한 데스크가 또 이거를 또 유독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몰라.